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축구 얘기부터 해야죠. 자,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첫 번째 경기 0대0 무승부였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유효 슈팅이 양팀 다 하나도 없는 독특한 경기였고요. 21세기 월드컵 본선에서 처음 있는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뻘 경기도 아니었잖아 이게. 유효스팅이니까 골대 안으로 공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골키퍼를 향해서 골키퍼가 막지 않았으면 들어갔을 들어갔을 공. 이라는 거죠. 근데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슈팅 2개가 골대에 맞았는데 이것을 이제 유효 슈팅으로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볼 점유율로 봤을 때는 한국 44%, 우루과이 56%였는데요. 예. 근데 우루과이 우세였다라고 보는 언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전반전에서 한국이 좀 더 압박을 잘했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기대 득점이라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내는 것인데 수십만 개의 슈팅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위치에서 슛을 했을 때 그것이 골로 이어지는 그 값을 예측을 한 거거든요. 예. 기대 득점으로 봤을 때 한국이 0.64, 우루과이가 0.59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슈팅 중에 수비수의 몸에 맞았던 것, 아하. 그것이 몸에 맞지 않았더라면 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이 좀 더 높았다라고 아하.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축구에도 판정을 도입해야 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루과이 언론 엘파이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 패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한국 언론 중에서도 우루과이 전략에 한국 팀이 말렸다 이런 아하. 평가가 또 있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자료가 있는데요. 스포츠 채널 ESPN이 축구 통계 지표인 사커 파워 인덱스를 통해서 예상을 했는데 이번 무승부를 통해서 우루과이는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65%에서 57%로 대폭 하락을 했고요. 반면 한국은 36%에서 39%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대폭 하락이면 이쪽에 대폭 상승을 해야지. 가나가 덕을 본 거야 뭐야?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뭐 가나도 덕을 봤다고 볼 수 예. 있는데 무승부를 통해서 더 타격을 받은 것은 우루과이였다. 우루과이였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나와 2차전 월요일인데 관전 포인트 짧게 짚어 주실까요? 네, 재밌는 것은 한국과 가나는 서로를 월드컵 승리의 첫 승 제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파 랭킹으로 보면 한국 28위, 가나가 61위로 한국이 우위긴 하죠. 그리고 가나는 지역 예선 통과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팀입니다. 1차전에서는 포르투갈에게 3대2로 패배를 했는데요. 예. 가나는 20대 초반 신예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팀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 예측 불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이 가나가 스위스와 가졌던 평가전 자료를 스위스로부터 넘겨받아서 분석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2차전 징크스를 깨야 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예. 역대 한국이 10번 월드컵에 출전을 했는데 조별 예선 2차전을 다 살펴보면 4무 6패였습니다. 아. 2차전에서 한 번도 한국이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 가나를 과연 제물로 삼아서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2년에도 미국과 무승부였잖아요. 맞아요. 되게 첫 경기 못 하고 네. 네덜란드에게 5대 0으로 패한 것도 2차전이었었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다르게 전망해 주길 기대하시면서 자, 카타르 현지에 나가 있는 한준희 해설위원을 저희가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젯밤에 중계방송 잘 봤습니다. 박재용 앵커께서 네. 경기 도중에 문자를 보내셨어요. 네, 위원님 나오는 KBS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가 정말 천군 만마와도 같은 힘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한판승부 공식 채널은 KBS입니다. 예, 월드컵. 저는 TV를 감사합니다. 예, 저는 TV를 볼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고전 중입니다. KBS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TV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모바일로 KBS 연결해서 우리 한준희 해설위원의 해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귀국하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진 작가님 질문해 주세요. 첫 질문. 한국의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가 이제 무승부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이긴 무승부라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승부는 분명히 비긴 것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긴 듯한 무승부이고 우루과이의 입장에서는 진 듯한 무승부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조금 전에 방송 나왔던 대로 예. 외국의 여러 분석 업체에서도 분명히 우루과이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하향시키고 있고 한국은 상승을 시키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 무승부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좋은 것, 우루과이에게는 아주 불안한 출발, 이것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 벤투 감독이 빌드업 축구를 4년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한쪽에서는 이게 한국 현실에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번에 이 경기 딱 끝나고 나니까 좀 평가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그 논장은 종식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지요. 네, 원래 이 스포츠, 특히 축구는 예. 일희일비의 종목입니다. 냄비가 끓었다가 차가워졌다가 하는 것은 전 세계 지구촌을 막론하고 이것은 다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정확하네요. 그거는 뭐 정확하네요. 당연하고요. 예. 어제 경기 기준으로는 분명히 파울로 벤투 감독은 우주 명장에 등극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빌드업도 빌드업입니다만 예. 전체적인 수비 조직과 수비의 간격 유지 그리고 상대와 볼의 위치에 따른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아하. 너무도 좋았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벤투 감독에게는 어제 가장 적합한 표현을 하자면 우리 벤투가 달라졌어요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후방으로부터의 빌드업만 너무 중시하고 이제 이런 불안감을 가졌는데 어제 보니까는 수비 조직이 너무 좋았고요. 아하. 그리고 벤투 감독이 어떤 짧은 패스 위주의 빌드업만 시행했던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이제 롱 패스, 롱볼을 많이 섞으면서 예. 전체적으로 우루과이를 많이 곤경에 빠뜨렸던 여러 가지 전술적 융통성까지도 선보였던 그러한 우루과이 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우루과이 선수들이 뭐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 어제 우리나라 수비한테 좀 고전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유를 좀 분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수들이 정말 90분 내내 그렇게 조직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말씀드렸던 대로 컴팩트한 간격 유지 그리고 아하. 볼의 위치에 따른 볼 중심 압박을 했다가 또 그 볼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나면 우리 선수들이 또 일사불란하게 한데 움직이면서 제 위치를 다시 잡는단 말이죠. 이런 예. 어떤 수비 밸런스 유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잘 해냈기 때문에 비록 우루과이가 골대 2번 맞힌 것은 있었습니다만 예. 전반적으로는 우루과이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뛰면서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군요. 누네스 선수도 굉장히 억울해 보였어요.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이제 그 리버풀의 누네스 선수가 이거 아닌데 왜 안 들어가지 막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우리 그 수비수들의 억울한 표정이 자주 나오는 팀이 불리합니다. 축구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본선 전까지는 그 벤투 감독이 우리 이강인 선수를 왜 안 쓰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팬들이 불만이었는데 이강인 선수 투입하면서 굉장히 현지에서도 깜짝 놀랐다 이런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뽑느냐 안 뽑느냐 가지고도 사실은 말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벤투 감독이 그래도 궁극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선택을 했고 이 경기에서는 정말 우리 벤투가 달라졌어요라는 말을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벤투 감독이 과거에는 교체 카드도 그렇게 성큼성큼 빨리빨리 쓰질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체 전술 자체가 상당히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아하. 이번에는 여러 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교체하는데 거기에 이강인 선수까지도 포함이 돼 있었단 말이죠. 이것은 벤투 감독이 여태까지는 이강인 선수를 그다지 중용하는 모습이 아니었지만 지금에야말로 이강인 선수의 가진 재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벤투 감독이 완벽하게 인식을 했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벤투 감독이 중요한 대회를 대비해서 결국은 최적의 융통성을 찾아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나전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후반에라도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어제 경기 한 20분만 일찍 나왔으면 하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던데요. 이강인 선수가 저는 가나전에도 충분히 활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가나전은 어차피 가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 보면 결국은 양쪽 모두가 골이 필요하고 약간 난타전 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상황에서 특히 가나가 공격으로 아주 성급하게 올라올 적에는 이강인 선수의 볼 지키는 능력 및 킬패스 능력이 가나에게는 아주 제대로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은 아닐 수 있지만 가나전에서도 분명히 아주 귀중한 시간을 부여받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나온 선수 중에 그 조규성 선수 원래는 이제 스타 플레이어가 된 다음에 그 선수가 잘생겨 보이는데 이 선수는 스타 플레이어가 되기 전부터 갑자기 잘생겨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전 세계가 이제 여성들의 주목해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 여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20분 뛰고 지금 그러니까 예.
이번 월드컵 개막식에서도 우리 BTS 또 정국 씨가 출연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조규성 선수가 또 세계 그 TV에 이렇게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알렸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기본선은 저 정도 되는구나. 다시 한번 이제 이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예. 조규성 선수는 사실은 이제 전 국민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예. K리그에서는 이미 슈퍼스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북에서, 이미 특정왕에 등극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황의조 선수와 더불어서 이번 우리 대표팀의 골잡이 역할을 든든하게 맡아줄 선수이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몸 상태라든가 컨디션은 황의조 선수보다 조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조규성 그래서 선수가. 조규성 선수가 분명히 두 번째 경기부터는 상당히 또 중용되고 시간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가나 약점도 좀 하나 좀 들어주십시오. 이제 경기를 월요일 날 앞두고 있는데. 만날 가나. 네. 가나는 분명히 이제 우리를 상대로 좀 전에도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예. 가나는 또 우리에게 반드시 1승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면은 가나는 약간 수비적으로는 좀 무질서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가나가 성급한 공격을 자꾸 시도하면서 수비 조직이 무질서해지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가나의 뒷공간을 우리가 공략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우루과이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경기 감각이라든가 전체적인 상태가 100%에는 달하지 못했지만 예. 이제 며칠 후에 가나전은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올라오는 상황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가나전이야말로 정말 손흥민 선수의 뒷공간 돌파에 의한 슈팅력이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BBC의 그 서튼이라는 분이 대한민국의 무승부를 예상하고 가나와는 1대 0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국의 카타르 문어 한준희 해설위원께서는 가나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일단 그 크리스 서튼이라는 분이 예전에 저 프리미어리그 블랙번에서 우승도 하고 했던 분인데, 예, 공격수였죠. 그분이 사실 프리미어리그 경기할 때마다 이제 매주 이제 자신의 예상 스코어, 예상 평들을 올립니다. 아, 근데 예. 그분이 그 항상 다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분도 실패율이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우리와 관련된 지금 상황에서는 맞췄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좋고요. 예. 저의 개인적인 예상은 대한민국이 2대1로 승리할 것이다입니다. 아, 2대 1로. 아, 가나전은 이길 네네네. 것이다. 아, 그럼 또 그러니까 피차 골이 안 나오기는 어려운 경기가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기분 좋은 전망으로 또 마무리했습니다. 자, 저 계속 건강하시고요. 중계 잘 챙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로 봐주세요. 자,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예. 자, 뭐 코멘트 한 마디씩 해주실까요? 조규성 선수가 한국인의 그 뭐죠 스탠다드를 딱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한준희 의원님 가서 한국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야, 아무튼 조규성 선수 너무 잘했고 우리 김승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경기? 네, 이게 사실 저도 반응들을 보니까 축구 팬인 분들은 오히려 묘미를 좀 더 느끼셨더라고요. 아, 어제 경기에 대해서 이게 뭐 야구랑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야구 팬들 중에서도 1대0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야. 오히려 건질 것들이 많다라고 아하. 하는 건데, 근데 축구에서도 골이 안 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수비 전략이라든지 또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건 이제 밀린 경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오히려 축구 팬들일수록 0대 0이고 유효 슈팅이 없는 답답한 경기라고 보시지 않더라고요. 아.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참고로 김수민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우루과이 승리에다가 손목시계를 걸은 SNS를 본 것 같은데. 저는 2대 1로 한국이 이긴다. 이긴다라고 했는데 그러구나. 제가 신호를 좀 너무 잘못 받았나 봐요. 아. 가나전 스코어를 제가 실수로 가나전이 네. 2대 1로 예상한다. 네, 하늘의 신호를 잘못 받아가지고 너무 이르게 예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이건 무슨 핑계야? 그 신호가 맞길 바랍니다. 그 손목시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이제 영화에 보면 뭐 손목 뭐를 건다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즐겨서 하는 말이 손목시계를 건다인데 예. 저는 손목시계가 없습니다. 아, 굉장히 좀 날카롭군요. 네. 자, 우리 김성애 소장님은 몇 대 몇 예상하세요? 가나전. 가나전 전 난타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포르투갈한테도 2골 넣었죠. 그리고 예. 전에 언제였죠? 2016년이었나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18년 경기였던 것 같은데 예. 독일한테도 막 2골씩 집어넣고 상당히 저돌적으로 하는 데다가 재밌는 경기가 이번에 되겠구나. 또 지금
신예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20대 위죠. 했고, 예, 간화가 지금 사실은 축구협회도 2019년에 없어진 이 자체가 좀 엉망진창이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서 치고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좀 패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수비를 좀 등한시하고 이제 밀어붙이는 형태로 갈 텐데 문제는 우리에겐 김민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1 넉넉한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3대1. 네. 아, 이거 셉니다. 많이 쓰셨네. 네, 진 작가님. 제가 어제 1대0으로 굉장히 어려운 승부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추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진 작가님은 그냥 저도 한 2대1 정도로 보겠습니다. 2대1로 평균 2대1로.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대장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 갑자기 암울해진다. 갑자기. 자, 관련 공판이 있었죠. 그 있었는데 네. 유동규, 남욱, 또 얼마 전 석방된 김만배 씨 이렇게 세 사람이 모이는 현장에도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네, 일단 오늘은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오늘 나온 주장은 대장동 개발을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 친분이 있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을 통해서 이 시장을 설득을 하기로 했고 이 작업을 김만배 씨에게 부탁했다라는 진술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나왔습니다. 다만 이 해당 정치인들과 이재명 당시 시장의 친분을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다라고 덧붙였고요. 그리고 정진상, 김용 등 이 시장의 측근이나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으로는 누가 로비를 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남욱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직접 만나서 상의를 했다라고 최 전 의장에게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주장에 등장한 이광재 전 의원은 예. 김만배 씨와는 친분이 없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를 이제 김만배 씨에는 새로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이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주기로 했다라는 발언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또 조선일보 보도였나요? 나왔어요.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여러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요. 예.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그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에 예.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이 대표 측근에게 주기로 했다는 발언을 인정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1월 24일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에 김만배 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몫인 428억 원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 씨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한 게 맞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도 같이 전해졌는데요. 예. 그리고 이 구속영장에는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지급 방법을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모색한 사실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만 김만배 씨 측은 그런 말을 한 적은 있는데 빈말이었다라고 말을 했었고 예. 이에 대한 김 씨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도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쪽의 그 신문 이게 길어지면서 예. 그래서 김만배 씨 쪽에 대한 뭐 반대 신문이라든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뭐 입장이 달라진 것인지 이 부분은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에 대해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반박을 했는데요. 예. 김 씨의 바뀐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공판 현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글쎄요. 뭐 새로운 얘기가 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검찰의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김만배 씨 입장에서 자신이 그 천화동인 1호 그것을 그 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 세 사람 예. 몫으로 했다라고 인정했다?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인정한 거죠. 그 위에 이제 말을 바꾼 건 뭐냐면 그냥 빈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때 그 액수를 산정하는 거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하거든요. 예컨대 60억은 넣고 요건 5억은 빼고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이게 빈말이었다면 그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전달 방법도 네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거든요. 네 가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빈말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하게 되면 사실 뇌물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예. 들어서 유동규하고 남욱 같은 경우가 자기가 처벌을 받을 걸 각오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은 아닐 거라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 일단 자기가 지금 뇌물죄로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사실 그 지분을 내 거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압수당하지 않는다면 사실 자기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천화동인 1호 소유자가 자기다라고 주장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근거는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증언들 뿐이기 때문에 그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두 그룹이잖아요. 이 두 그룹의
김만배하고 그다음에 유동규 남욱 이 두 그룹 사이에 말 중에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는 그 검찰이 이제 그 밖에 확보한 여러 가지 정황, 물증들 정황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걸 보고 이제 판사가 판단하겠죠. 이제 관련해서 또 이제 관련 공소장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뉴스타파 기자 같은 경우는 또 김만배가 인정했다는 사실은 자기는 못 봤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또 관련 증언도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김 소장님은? 이제 CBS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이 붓다의 가르침을 옮겨 적었던 안한다라는 비서가 있습니다. 예. 25년 동안 모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모든 법전에서 맨 앞에 여시아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부처가 그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고 말을 하면서 본인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이 불교라는 종교가 생기기 시작한 셈인데요. 예. 지금 모든 재판은 여시아문으로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다. 예. 근데 말할 수 있는 사람 다 등장했죠, 지금. 더군다나 구속 상태도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제가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지겨울 지경인데 김만배가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검찰이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건들은 다 곁가지고요. 이 사건의 핵심은 김만배라는 법조계와 정치계를 대상으로 했던 로비스트가 본인이 챙겨놓은 수백억의 재산을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에게 전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럴 증거가 있고 그럴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증명한 것.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파헤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제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과 관련된 검찰의 물증들을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지금 남욱 같은 경우는 정민용에게 35억을 줘서 뇌물죄로 걸려 있었던 게 있었는데 최근에 바뀐 진술로 보면 이걸 받은 게 이제 유동규 씨였다는 것으로 지금 유원홀딩스에 같이 있었으니까요. 예. 근데 유동규 씨는 30억에 관련돼서 뇌물죄로 기소가 또 안 됩니다. 검찰이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플리바긴이 없죠. 즉 유죄를 인정하거나 검찰이 협조했다라고 해서 이 기소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신계륜 의원 사례에서 이 김민석 이사장을 기소를 뇌물죄를 안 한 사례를 봤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예.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자, 김수희 평론가는 관련 재판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 보시면서 네. 관련 코멘트 해주시면. 네, 아직까지 이제 뭐 맞춰야 될 퍼즐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예. 물론 진술들이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오거나 변화하면서 물살을 타는 것은 사실인데 근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의 몫이 얼마인가 이걸 또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대장동 개발 계획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유동규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동안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이 이제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이었고 그럼 배임이 성립을 하더라도 이재명 시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예. 유동규 씨 진술이 이제 이재명 시장 관여를 이제 시사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그 직간접적인 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나올 것인가 예. 여기에 또 하나의 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 또 오늘 오후 보도를 보면 이재명 시장 측 몫은 이재명의 선거 노후 자금도 포함됐다고 이해했다라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또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소식 짧게 들어보죠. 여야가 이제 조사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여권에서 여파가 일어나고 있죠.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서도 미묘한 또 기류가 있군요. 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전주혜 의원은 이태원에 나갔던 마약 수사 단속반과 대검찰청과의 연관이 없다. 단속을 나간 건 경찰이지 검찰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 관련한 본회의 표결에서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의 이탈이 나타났는데요. 예. 장재원, 이용, 윤한홍 의원은 반대, 유상범, 박수영 의원은 기권, 권성동, 이철규, 정점식 의원은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을 가집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대통령이 첫 공식 상견례를 갖는 셈인데 예. 이 자리에서 어떤 당의 노선이라든지 또 최근에 있었던 미묘한 어떤 이견의 기류 이런 것들이 다뤄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정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모임을 지원하기로 하고 또 원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다만 참사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시켜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입장이 모호한 것 같아요.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서면 자료를 통해 답변을 했는데요. 유가족 측이 서로 유족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정부가 제한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의견 교환을 위해 일부 유족과 접촉을 했지만 당장은 추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성사를 못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원하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고요. 사회적 추모시설 마련에 대해선 유가족 모임, 지자체, 이태원 상인회와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진상규명 작업에 피해자와 유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라고만 밝혔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언급이 없어서 정부의 확실한 태도가 읽히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유족들에게 어제 저녁 6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정부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유가족 협의회 구성과 유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제공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예. 여기에 오늘 18시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덧붙였다는 것이 드러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유가족 협의회 구성은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왜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들에게 고압적이고 무례한 것인가, 일방통행 행정에 대해 유가족께 사과하라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게 뭐 공무원 폄훼 발언은 아닌데 너무 관료적으로 이렇게 막 몇 시까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건 좀 뭐랄까 좀 듣고 싶지 않는 뉘앙스도 좀 풍겨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특히 이제 그 시한이 촉박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예.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간주하겠다라는 표현이 간주하겠다. 굉장히 일방적이고 고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이라서 예. 이게 일 처리를 여러 번 해본 공무원들일수록 좀 피해야 되는 표현이라는 표현인데.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그 부분이 또 의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또 유가족들인데 하나의 표현도 조심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까지. 자, 일단은 자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전히 또 여당은 뭐랄까 미미한 기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 작가님. 아니 대검찰청을 왜 넣습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정쟁화를 하거든요. 이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인지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수사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력이 마약 수사 쪽으로 뻗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쪽이 비었다. 경비 쪽이 비었다. 예. 그래서 참사가 났다. 고로 참사는 한동훈 책임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깔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는 사실 누가 한 겁니까? 검찰이 한 게 아니라 경찰이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에다가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대검을 갖다 끼워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고 봐요. 아주 나쁜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거고 여기에 대한 이제 국힘의 이제 반발은 이해는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니 그 털어서 뭐 나오겠어요? 그냥 뭐 하겠다 하면 내버려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예. 김 소장님은? 같은 얘기입니다. 대검이 책임 있는지 없는지는 자료 요구를 해서 나와보면 되는 문제고, 문제 제기를 했던 민주당이 망신당할 가능성도 높은 사건인데 뭘 이걸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존심 싸우면서 하는 것인지, 게다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정무수석까지, 그 귀한 정무수석이 국회까지 발걸음을 해서 이 문제를 다뤘다는 것도 웃기고, 예. 그러고 나서 표결을 하는데 장제원, 이용, 윤한홍, 유상범, 박수영, 권성동, 이철규, 정점식 의원 이런 분들 지금 다 이탈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걸 이분들이야말로 정쟁으로 만들고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예. 그리고 뭐 6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간주하겠다 이런 것은 뭐 여기서 유가족 모임을 못 만들게 하려고 막 애를 썼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이 정부가 유가족 모임이 꼭 만들어져야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지도부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이 실무자의 문자 보내는 것에서 전 드러났다라고 생각해서요. 예. 이러나 저러나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좀 적절한 수준에서 괜히 방해한다는 인상을 주지 마시고 유족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정부의 저는 기본 방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유족들의 모임이 호의적이지는 않다 이런 인상을 주기 이거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문자 메시지 작성한 사람. 작성한 사람이 누구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거 뭐 꼭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 이거 누가 봐도 무리하잖아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저 참사 진상규명 작업에 유족들 포함 요구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수인 평론가? 네, 일단 모호한 입장이라고는 하는데 조금 더
굳이 분간을 하자면 예. 이제 국정조사라든지 수사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참여시켜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유가족이라든지 관계자들과의 협의는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예. 만약에 뭐 직접적인 참여가 안 됐을 때 이럴 때는 또 유가족 측이라든지 혹은 야당 측에서 그러면 국정조사라는 그 틀 안에서 어떻게 유가족들을 참여시킬 수는 없는가 이런 요구를 부분은- 녹여낼 수 있는 틀이라도. 네, 그런 거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참사가 벌어지면 국회도 국정조사라고 검찰도 수사를 하지만 외국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 자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백서 등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볼 필요가 생깁니다. 뭐 국회 국정조사 45일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사를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증언은 나오겠지만 기승전결이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예. 결국은 별도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보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할 텐데 그 단계에서 유족들의 참여를 보장을 하면서 이 조사위원회가 또 별도로 돌아가서 이번 재난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을 확실히 챙기고 넘어가는 작업이 별도로 준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진 작가님은? 예, 어쨌든 어떤 경우 진상 규명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유가족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가 신뢰를 잃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를 회복하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자체가 유가족들이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를 맞았어요. 이제 정부는 엄정 대응을 시사를 했고 현재 이제 화물연대와 정부 강대강 대치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전체 화물기사 6% 정도입니다.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라든지 부산 신항, 전남 광약항 등의 출입구를 막는 투쟁 전략을 택했고 또 파업 참여자 중에서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해당 분야에서의 물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정부는 항만과 내륙 컨테이너 기지 등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서 불법 행위 방지에 나섰고요. 군 위탁 컨테이너나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등을 통해서 화물 수송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업무 개시 명령 검토를 시사를 했는데요.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처벌이나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파업이 이어질 경우에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업무 개시 명령 검토 문제가 상정될 공산이 높습니다. 예. 이제 원희룡 장관 일단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업무 개시 명령 발동. 뭐 진 작가님 오프닝에 저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헌이라고 봐요. 네. 아니 노동자가 아니고 자영업자라면서 자영업자가 영업 적자가 나가지고 내가 영업 못하겠다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명령을 해요? 이거 자체가 저는 위헌이라고 영업해라. 보거든요. 그럼 영업해라고. 영업해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해서 파업권을 인정해 주든지 그래서 그 안에서 보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런 게 들어온다면 문제가 되는데 예. 자기들 좋은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3년 이후에 한 번도 발동 안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사문화된 거거든요. 죽은 예. 시체예요. 관에서 이걸 꺼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몰제지 않습니까? 그걸 예. 3년 더 연장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유예하기로 이거 했죠. 자체가 사실 미봉책이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정부 차원에서 뭐가 해야 되냐면 같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이렇게 변화간다. 이걸 좀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켜라. 악법도 지켜라. 그다음에 아니면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겠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저는 그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 소장님. 저는 법 좋아하는 정부가 왜 합의를 안 지키죠? 합의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전운임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죠. 품목 확대 등은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논의해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합의문이라는 게 그런 뉘앙스까지 포함하고 봐도 안전운임제는 도입하기로, 그러니까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럼 지속 추진하는 것을 합의대로 국토교통부가 5개월 동안 했어야 되는데 뭐 했냔 말이죠. 이걸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법적인 엄정 대응을 하니 자유를 빼앗느니 뭐 대통령까지 나와서 뭐 이런 걸 하니 저런 걸 동원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한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 지금 노조의 주장은 3번인가밖에 협의가 안 됐다는 건데 예. 원희룡 장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합의하기로 한 건 합의를 해야죠. 이뤄야죠. 예, 대통령이 말한 자유가 위배되는 거예요. 이게 영업의 자유를 어떻게 침범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 김수민 평론가 현재 흐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네. 그 업무 개시 명령까지 갈 수 있을까요? 원희룡 장관의 선택은? 일단 그 사이에 계속해서 물밑에서 접촉을 하면서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예. 이게 이 제도의 일몰시한 없애고 이제 연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예. 운임료 중에서 이제 화주가 사업자에게 해줘야 되는 운임료하고 이제 노동자에게 해주는 게 있는데 이제 예. 전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폐지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기업들의 입장을 예, 그러면 이제 반영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받는 금액 자체가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노동자에 대해서도 지불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이유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문제에서 오히려 디테일한 그 협상의 단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